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작은 나라가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사막에서 쌀 농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농업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실패를 거듭했던 그 땅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 현지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BBC 본사조차 처음에는 가짜 뉴스 아니냐며 의심했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영국 출신 베테랑 기자가 직접 목격한 그 현장에서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 나라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럽 농업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일을 해낸 나라는 놀랍게도 70년 전만 해도 전쟁 폐허 속에서 국제 원조를 받아야 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전 세계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나라는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됩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이사벨라 로웰입니다. BBC에서 20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취재해온 저널리스트죠. 그런데 제가 에티오피아 아르코 마을에서 목격한 일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아프리카 대가뭄 사태를 취재하러 에티오피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대지는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사막 같았죠. 아르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보였어요. 어머니들은 젖도 나오지 않는 가슴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카메라를 들 수도 없었어요. 특히 제니라는 7살 소녀가 제 발목을 붙잡고 올려다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말라서 피골이 상접했는데도 엄마에게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뿐이었죠. 그때 나디아라는 현지 수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나디아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50년 전 이 마을에도 기적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내준 쌀 덕분에 우리 조부모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이 아프리카를 도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디아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한국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다면서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K-팝과 반도체로 유명한 나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극빈국이었던 한국이 아프리카를 도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웠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의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지금도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나디아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마을 곳곳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현실은 참담했어요. 아이들은 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고 있었고 어른들은 나무 껍질을 우려낸 물로 연명하고 있었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담아낸 마을의 모습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유엔이니 유럽연합이니 하는 곳에서는 회의만 하고 있었죠.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디아가 제게 한 통의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기자님, 제가 한국농촌진흥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혹시 응답이 올지 모르겠지만요.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프리카 토양에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때 마을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테클레라는 자칭 NGO 대표가 나타나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를 실험용지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말이죠. 저는 테클레를 인터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자신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마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나디아가 제게 귀띔해 주었어요. 테클레는 후원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악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나디아가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이사벨라,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기훈 박사라는 분이 직접 오신다고 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한국에서 온 윤기훈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50대 남성이었거든요. 서구의 국제기구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차림새도 아니었고 수행원도 없었어요. 그냥 낡은 가방 하나 메고 혼자 왔더라고요. 그런데 박사님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무릎을 꿇고 마을 땅을 한 줌 떠서 냄새를 맡더라고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흙을 살펴보았어요. 테클레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와서 우리를 실험용쥐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그런데 박사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화내거나 변명하는 대신 조용히 말했죠. 실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저는 박사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한국이 여기까지 와서 도우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이익이 있나요? 그때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사벨라 기자님, 저희 한국도 70년 전에는 이곳과 똑같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를 도왔거든요. 박사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저희는 마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제협력이구나 하고 말이죠. 이익을 바라고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도우려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박사님이 들고 온 것은 단순한 쌀 종자가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박사님이 가져온 홍익뼈 종자를 보여주자 마을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해온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거든요. 마을 회의가 열렸고 홍익뼈 시범 재배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테클레가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어요. 또 다른 외국 품종으로 실험하자는 거냐? 지금까지 일본 품종, 유럽 품종 다 실패했잖아. 테클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실패를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제니의 어머니 메르세데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나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요. 메르세데스는 앙상하게 마른 제니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홍익뼈는 한국에서 가뭄과 염분에 강하게 개발된 품종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일본 품종과 함께 심어서 비교해 보시죠. 투표가 시작되었어요.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마지막 투표자는 마을 최고령자인 아벨라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50년 전 한국 쌀로 우리가 살아남았어. 다시 한번 믿어보자. 결과는 단 1표 차이로 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테클레는 분개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사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박사님,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이 답했습니다. 이사벨라 기자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마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홍익뼈와 일본 품종을 나란히 심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싹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논을 찾아가 새싹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처럼 소중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하늘이 온통 누렇게 변하고 바람이 울부짖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이 논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품종은 완전히 뿌리째 뽑혀 있었습니다. 모래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그런데 홍익뼈가 심어진 곳을 보자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습니다. 홍익뼈는 살아있었거든요. 잎사귀 몇 개가 상처를 입긴 했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서 버텨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다. 홍익뼈가 살아있어. 그런데 태클레가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금 좋아하지 마라. 어차피 수학까지는 갈 수 없을 거야. 한국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 거야. 저는 태클레의 말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홍익뼈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개발된 품종입니다.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박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박사님, 정말 확신하세요? 박사님이 답했어요. 이사벨라 기자님, 이 벼는 한국의 70년 역사가 담긴 벼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DNA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홍익뼈가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더니 잎사귀도 푸르게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논으로 달려가서 벼의 성장을 확인했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보름달이 뜨던 날 밤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익뼈에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논으로 달려나왔어요. 달빛 아래서 하얗게 피어난 벽꽃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벨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예언이야. 네 번째 보름달에 하얀 꽃이 피면 마을에 풍년이 든다고 했거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수확 시기가 되었을 때 박사님이 수확량을 측정했어요. 결과는 22톤. 마을 역사상 최대 수확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지금까지 2-3톤도 어려웠는데 22톤이라니요. 드디어 첫 쌀밥을 짓는 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홍익뼈로 지은 쌀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제니가 첫 술을 떠서 입에 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콤해요. 정말 달콤해요.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몇 년 동안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마침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박사님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얀 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아프리카에서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홍익뼈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저는 태클레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을 추적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받은 후원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BBC 본사에 보고했고 현지 경찰과 함께 태클레를 추궁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자 태클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클레가 사라지자 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나디아가 젊은 여성들과 함께 농업조합을 만들었거든요. 박사님이 한국식 영양관리법과 쌀 요리법을 가르쳐주자 여성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르코 마을의 성공 소식이 전 아프리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에서 홍익뼈 도입을 요청하는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기자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전 아프리카를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추가 전문가들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디아는 이제 마을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조직해서 쌀 가공업을 시작했고 아이들에게는 영양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홍익뼈는 단순히 쌀을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국제개발 협력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씨앗이 세계를 구한다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이런 놀라운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영국 농업부 장관이 직접 연락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나디아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자리에 참석해서 취재했어요. 나디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쌀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정성이 전 세계에 전해진 순간이었거든요. 나디아는 계속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 후 제니에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아프리카 우수 학생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니가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제니는 한국에서 농업과 영양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제니를 배웅할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앙상하게 마른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고 꿈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벨라 언니, 저는 나중에 아프리카 전체를 도울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세계를 품는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홍익뼈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마음이 전 세계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이나 반도체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나라로서 말이죠.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그 불굴의 정신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나라. 진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